심기 일전과 체감 구현을 내세우며 청와대가 2기 개각안을 내놨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벌써부터 일부 인사에 대한 전문성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각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사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김병민 교수,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장관들 교체한 부분 5글자 정도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더라도 한 문장 정도로 짧게 좀 총평 한번 내려주시죠. 네. 저 사실은 그냥 분위기 쇄신이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매일 시나리오에 있었네요. 이는 진짜 모르고 생각한 얘기입니다. 모르고 생각한 얘기인데 예. 결국은 신상필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지났는데요. 그동안 아마 업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좀 이제 그런 대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유임시키고 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경질한 게 아닌가. 분위기 쇄신, 신상필벌 네, 이렇게 정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5글자로 시간이 없다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집권 2년 차인데 2020년 총선 전까지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혁 과제들을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중에 국방개혁, 교육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임무를 꼽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 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이번에 입각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굉장히 좀 바쁜 상황,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분위기 쇄신을 위한 2기 개각을 단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띄는 인사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정자 지금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성 논란이 네. 좀 있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이제 교육 분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대학에서 교육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서 대학이 됐든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됐든 교사거나 교수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전문성이라는 게 물론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교육 분야도 굉장히 어찌 보면 배타성이 강한 곳입니다. 대부분 뭐 특정 사립대학을 나온 분들이 그 대부분 뭐 관료를 많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명교사라 그러죠. 임명교사를 거쳐야만이 어쨌든 교육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 이은혜 내정자도 예전에 이제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기간제 교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뭐 식당을 운영하는 뭐 그런 분들인데 그렇죠. 많이 많았죠. 결론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고사를 안 거치는데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느냐. 사실 어찌 보면 그 정도로 좀 배타성이 강한 데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이 아니라는 게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분이 우리 당에서 굉장히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대변인이라든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10번도 이상 했고요. 아시다시피 뭐 교문위 활동도 여러 하셨고 또 이분이 바로 국회의원 된 게 아니고요. 무슨 후원회 무슨 사무국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좌관이라든지 실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바로 영입 케이스로 이렇게 의원이 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이래서 대변인 특히 그 중에서 대변인, 부대변인 굉장히 오래 오셔서 소통 능력이나 이런 건 아주 좀 뛰어난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교직의 전문성도 따질 수 있지만 그 분야에 포획되지 않는다. 교육 관료들의 포획되지 않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고요. 전문성 부족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성과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성 얘기는 사실 이 교육부 장관일 뿐더러 사회부총리지 않습니까? 과거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질적인 교육 경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부총리 임명되면서 여러 논란이 나왔습니다. 아마 임명이 되기까지 과정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인사를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교육계획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문매는 2배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은혜 의원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소통의 방점을 좀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으로 따지면 김상곤 전임 부총리가 훨씬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애당초 교육으로 공약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고교 학점제나 절대평가제 도입 등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을 넘겼지만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은혜 의원이 지금부터 부총리가 된다면 해야 될 일은 관료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교육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 목소리를 듣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다 손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공약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하지만 전임 부총리 지금 아직까지 현임 부총리입니다만은 김상곤 부총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요. 전문성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소통의 방점을 찍고 국민에게 이 교육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라면은 현재보다는 적어도 조금 나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유은혜 의원과 똑같은 경력을 가진 남성 의원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과연 이런 비난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길어도 어쨌든 정치에서는 이제 남성 위주다 보니까 네. 특히 관료 사회는 더 심하거든요. 예전에 예. 고위층으로 갈수록. 그런 언론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유은혜 의원도 그렇고 여성 정치인이 뭔가 이렇게 직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반 의원이 아니라 뭐 부총리라든지 아니면 당대표라든지 뭔가 네. 이렇게 됐을 때 비난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좀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첫 여성 사회 부총리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상징성이 좀 네. 큰 것 같은데 제가 난데없이 폐지된 지금은 하지 않는 TV 프로그램 얘기를 하나 꺼내볼까 합니다. 그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가족 오락관. 네. 거기 보면 폭탄 들고 있다가 네. 옆 사람한테 돌리고 네. 터질까봐 또 돌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실 2022년 대입 전형 예, 예.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아니 교육부도 안 하고 공론화위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어떡할 거냐. 폭탄 돌리기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유은혜 장관 내정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고도 사실 전문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교육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는 학부모입니다, 사실. 예. 예, 그래서 아마 유은혜 의원도 아마 아들이 아마 뭐 대학교 간 정도 나이가 됐는데요. 지났습니다. 뭐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뭐 초등학교부터 특히 어머니들이 이제 학교를 쭉 다녀 보면은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 대부분 압니다.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사교육 문제라든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입 제도는 누가 해도 제가 보기에 100% 만족시키는 제도를 만들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내신을 뭐 강화한다 그러면 또 수능문이 문제되고 수능 절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또 왜 결국은 뭐 경쟁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예. 학교는 한정돼 있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평가에서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도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한 번도 이게 뭐 국민들이 만족하는 늘 불평이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결국 거기에는 우리 애 아니면 우리 자식이 여기를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럼 예. 거기에 맞게 좀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자식이 잘 갈 거라 생각할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뭐 절대적인 신이 나와서 딱 결정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결국은 학부모 아니면 교육단체 아니면 교사들 이런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네. 면에서 또 좀 정치적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걸 공을 딴 데 넘기면 안 되거든요. 뭐 단체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뭐 토론을 붙인다든지 해결될 일이 아니라 장관이 어느 정도 책임지고 결정할 때는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정치인 장관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재선 정도 국회의원을 했고 또 이렇게 많이 정치를 해봤으면 예. 그런 결단력이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소통 능력과 어떤 결단력 이런 면에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협치 내각은 고사하고 친문 내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친문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의원들의 입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 상황이고 예.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오래된 인연들이 있다고 또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 과거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때의 변호를 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맡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변인으로 제일 먼저 영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정무적인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뭐 이런 비판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당의 비판이 기우다라고 생각된다라면은 그 부분을 저는 실력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은혜 지금 내정자가 실제로 장관이 된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 누적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전문가고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오랫동안 누적해서는 풀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입시 공정성 문제거든요. 지금 이 수시 모집들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당초에 기획했던 것과는 달리 대학으로 들어가는 문턱들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고 더 이상 예. 개천에서 용나는 사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시 공정성 문제에서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 수능 비중을 줄이고 수시 모집을 확대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침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교육비가 줄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왜곡된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폭탄 도입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모든 정권이 폭탄 도입이 하고 있는 교육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학에 관한 문제인데 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게 됐을 경우 학생 수보다 오히려 대학이 갖고 있는 정원 수가 더 많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됐을 경우에 지금의 대학 형태를 그대로 운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은 벌써 십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왔지만 말 그대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피를 묻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대학 교육에 대해서 과연 유은혜 의원이 장관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유은혜 같습니다. 내정자가 지금 저희 방송 보고 우리 김병민 교수님 얘기 들으면 머리가 정말 아플 것 같습니다. 저걸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드리고 싶으면요. 예. 사실은 이번에 5분 중에 보면 2분은 관료 출신이고요. 예. 관료 출신인데 지난 정권에서도 뭐 차관이나 아니면 이사장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되신 분은 뭐 캠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고 우리 유은혜 내정자도 보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양양자 의원하고 이제 최고위원 경쟁을 했었거든요. 예. 양양자 의원이 어찌 보면 친문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고 유은혜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진섬 의원님도 어찌 보면 이제 민변 여성위원장 출신이라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서 정치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관료 출신과 뭐 전문가들이 오히려 기용된 게 맞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정리한 게 맞지. 군도 어찌 보면 관료잖아요. 관료 네. 출신 3분, 정치인 2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친문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유은혜 장관 내정자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는 건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교육부 그렇죠. 장관 후보자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참 높아서 이 이슈도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숙명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그러니까 쌍둥이 아버지가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이었죠. 이 쌍둥이 자매가 문과, 이과, 고등학교 2학년에서 전교 1등을 각각 하게 됩니다. 네.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었으면 논란이 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 1학년 성적에서는 그렇게 좋은 내신 성적을 보이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내신 성적에 둘 다 문과 1등, 이과 1등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결국 시험지 문제 유출에 대한 논란으로 커졌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감사에 나섰는데 감사 결과 문제에 대한 의혹들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하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교육청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무부장인 이 부친이 시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애당초 얘기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을 그것도 혼자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아이들에게 전달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실제로 문과이과 그리고 강남의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면 수능에 대한 모의고사 시험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모의고사에서는 또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오답이 있게 되는데 이 오답마저도 비슷한 오답을 썼기 때문에 충분한 개연성이 의심이 되지만 여기에 대한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 공을 돌리게 된 상황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완벽한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 CCTV도 결국은 뭐 CCTV 아니더라도 강제 수사를 한다 그러면 네. 결국 요즘에는 수사를 하면 핸드폰입니다. 무조건 핸드폰. 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든 아니면 뭐 카카오톡을 했든 뭔가 자료가 있겠든 물론 집까지 가서 말로 했을 수도 있지만 예. 요즘 이렇게 손으로 쓰는 분들 찾거든요. 웬만하면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빨리 보낸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저 선생님 교무부장의 컴퓨터. 예. 컴퓨터에는 뭔가 자기가 뭐 메모를 해놨다든지 요즘 이렇게 수첩에다 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핸드폰과 컴퓨터, 아니 이메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오답도 같다. 심지어 뭐 주관식 틀린 문제까지 같다 서술형도, 그러니 예.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개연성은 있고 만약에 그런 강제 수사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그 증거가 좀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면 아마 뭐 수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요. 설령 자백을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예. 뭔가 그런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기소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황상 뭔가 유출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시험 문제가 바뀌기 전에 답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 부분 좀 안 알려진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바뀌기 전에 답을 냈던 측면들도 있는 거 뭐 존재하는 게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답을 그대로 적었던 게 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네. 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지고대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사실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는 게 실제 광주에 있었던 모 사립학교에서도 시험지 문제 유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학생들 전체가 시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앞서 이제 입시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과거 저희가 대학 가던 시절만 하더라도 수학 능력 시험을 봐서 정말 그 점수에 따라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공정성이 꽤 높다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수능에 대한 정시 비중이 줄어들고 수시 비중이 확대되다 보니까 학종이라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여기에선 내신과 학생부 기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상태로서 내신이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들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거든요. 예. 거의 대다수가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있게 되는 충분한 개연성에 대해서도 이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라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되는 입시 문제의 공정성이 깨진다라고 하는 분노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에서 굉장히 엄정하게 이 문제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의혹이긴 한데 뭐 어찌 됐건 피해를 보는 건 지금 사실 전국의 아버지가 교사이신 분 그리고 그 학교에 그렇죠. 있는 예. 자제분들이 있는데 괜히 학생들한테 좀 근데 따가운 이런 문제는요, 예.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봐도 항상 있었던 문제예요. 암암리에 소문이. 그러니까 네. 학교 교직원이든 아니면 뭔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항상 성적이 우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네. 대부분의 뭐 주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뭔가 의심스럽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 것이라서 이건 일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 따로 보내거나 네. 지금 이 상피제 제도는 없지만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사립학교 선생님들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택권이 또 있기 때문에 학교를 거기 가겠다 그러면 또 거기 가지 마라 할 수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의심을 없애려면 네. 한 학교 안 다니는 게 맞다. 특히 부모 자식 뭐 하다못해 친척 간에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이라 그러면 매일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안 다니게 어떤 제도화시키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사실 학교를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아닌가 싶은데 좀 이 문제가 빨리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중계청 얘기가 나옵니다. 기상청 예보가 워낙 잘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거 따라가는 거냐 중계청이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저기 화면 보이시죠? CG 보면 저 이야기 보면 당황스러움을 넘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상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누가 지금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밑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누가 한 얘기냐면 저게 바로 기상청에서 한 얘기입니다. 기상청에서 예보국장이죠. 예.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못 맞추냐 막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이 오니까 답변을 했다고 보낸 거거든요. 일단 교수님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예. 본 국민들이겠죠. 그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상청이 기상을 예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계를 하고 있다라고 예. 해서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제서야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가 국민이 존재하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기상청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직전에 태풍 쏠릭이 온다 그래서 예. 그때가 제가 휴가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태풍이 온다 그래갖고선 있던 휴가까지도 다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가려고 하는 것들을 취소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태풍이 엄청나게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태풍이 비켜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정부가 예. 했던 얘기는 뭐냐면 원래 기상 예보라는 것들은 조금 더 과해서 국민들이 있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얘기해서 그 말이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에 있었던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했던 비구름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서 중랑천이 불어나면서 한 명의 사망자까지 나오게 되는 네.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앞과 뒤에 대한 기상청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과연 기상청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된 게 저는 가장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은 전문성을 저는 말씀해 뭐 주시죠. 삼진 아웃 당했다고 봅니다. 일단 폭염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풍 진로. 사실 태풍 진로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미 다 남쪽에서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상청만 계속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내려오는데 이미 언론에다 나왔고 국민들은 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예측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뭐 기상 뭐 위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일본이나 미국 기상청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 자료를 받아서 차라리 위성사진 보든지 해서 했으면 일본하고 같이 가도 상관없는데 비교가 되는 거죠, 당장에. 일본 기상청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우리는 예측 못하냐. 세 번째는 이번에 집중호우 같은 경우인데요. 결국은 뭐 장비의 문제도 있지만 전문 인력 아니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이번에 뭐 위성 다시 제가 한번 지난달인가 항우영 가서 그 위성을 봤거든요. 네.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성도 우리나라 기술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올리는 거는 이제 프랑스 기술을 올리는 건데 뭐 7천억 정도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뭐 위성이라든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사람한테 저런 뭐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간에 저는 좀 전문성을 갖춰서 아니면 뭐 일본 배우러 가든지 미국 배워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좀 따라가야 되지 않냐. 네. 국민 눈높이는 이미 세계화돼 있는데 예. 이 기상청 수준은 아직 좀 못 따라가는 것 같다. 네, 실제로 태풍 왔을 때도 실시간 검색어 일본 기상청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좀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것 같은데 이 그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게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봄이 되면은 미세먼지가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오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기상청 예보를 믿기보다는 일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갖고서는 전체적인 미세먼지가 어떻게 날아오는지 확인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더 정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름에는 폭염이 오게 되고 지금같이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기상청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지금 정부가 470조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네. 그중에 R&D 예산이 3%가 넘게 증액이 되면서 R&D 예산도 역대 최대 증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R&D 예산을 종목별로 살펴보게 됐을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예산도 상당 부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왜 심각한 거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라든지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폭염이라든지 그리고 올 겨울에는 혹한이 온다 그러는데 과거와 다른 뉴 노멀 상태로서의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기후변화에 맞춘 R&D 예산을 통해서 연구 이력들이 증대가 되고 그것이 성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후변화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날씨 예보가 아닌 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성과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뭐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상청 이럴 거면 차라리 폐지하라 막 이런 글도 올라오고 윤회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빨리 철회하라 이런 얘기도 지금 올라오고 뭐 좀 논외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도 다 국민들의 뜻이긴 하지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을 표명하는 통로는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기사에 댓글 다는 정도로는 그 소극적이잖아요. 기사 네.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라든지 다는 정도인데 지금 어찌 보면 그런 국민들이 그래도 최고로 의사소통, 자기의 의력을 피력하는 데가 국민청원 게시판이거든요. 여기 따라서 저기에 뭐 10만, 20만 이렇게 넘어가면 여론화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굳이 저런 걸 없앨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청원 게시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원 게시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야 됩니다. 네. 지금 기준을 세웠죠.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20만 건 이상의 글들이 올라와야지만 여기에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게 되는 동참하는 건데 사람들이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20만 건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다급한 목소리, 개별 한 사람 두 사람의 목소리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기상에 관한 문제, 예.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기상청장이 교체가 된 상황인데요. 예. 과연 기상청장의 교체가 문책성 인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장이 교체된 만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눈높이에 맞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청원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자면 이게 기준이 20만 동이잖아요. 네. 그 숫자는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사실은 그 20만이 안 돼도 이미 언론에서는 받아 쓰거든요. 이번에 지금 유은혜 만 장관 명만 그렇죠. 넘었는데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어찌 보도를 보면 하고 국민들의 그 의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숫자는 뭐 20만이 적정한지 10만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20만 돌파한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네. 언론이 오히려 이제 게시판에 올라간 것 자체만으로도 지난번 뭐 미투 사건 때도 그렇고 조그마한 사건도 보면은 바로바로 보도를 적게 하는 되죠. 게 예. 있어서 이게 또 뭐
게시판은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예. 뭐 통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한 뭐 5만, 10만 이렇게 넘어가면 보도하는 게 낫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경희대 김병민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